퇴진과 탄핵을 동시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섭외가 쉬운 우리 워낙 옵니다. 전화 연결도 보통 대선 잠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스튜디오 출연도 전화 한 통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쉬운 남자 이재명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출연을 저희가 의뢰하니까 출연을 하겠는데 조건을 하나 다셨어요. 아십니까? 조건이 뭐였는지? 뭐였죠? 말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왕이 올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첫 번째 인터뷰 진행하고 중간에 저희가 한번 쉬었다가 또 3, 4부에서도 3부에서도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골라서 실시간으로 이재명 씨에게 바로 1m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섭외가 굉장히 쉬운 분인데. 너무 우습게 알지는 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전 좀 우습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본인 이름 하루에 몇 번 검색하세요? 뭐 수십 번 하지요. 내 이름 기사 몇 번 나와도 맨날 하시죠. 네, 제가 그걸 왜 하냐면 그걸 또 다시 또 2차적으로 또 제 의견을 붙여서 또 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몇 대 써야 되고. 그래야 또 기사가 또 나오니까. 또 나오죠. 저는 사실은 줄이 올려서 절대 안 써주니까. 어제 보니까 아니 8명 서 있는데 왜 저에서 딱 자르냐고요 도대체. 네. 화면에서도 딱 안희정 지사 옆에서 딱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네. 발언도 그것까지만 보다 내 건 빼버리고. 너무 서러우니까 그래도 우리 김어준 총수 같은 분들이 불러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이 맺혀서 검색하는 거죠. 내일은. 네. 주변 본인이 검색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변 보좌관들한테 검색하라고 하시죠. 내가 놓친 기사 없어? 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이재명 시장님을 처음 인터뷰할 때 그 지지율이 약 0.1%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때 없었죠. 네. 0.1%라는 건 사람들이 실수로 누를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1년 만에 10%가 넘어왔어요. 100배가. 네. 요즘 안 피곤하시죠? 뭐 그런 까지 물어보십니까? 네, 안 피곤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잠도 잘 안 오고 막 흥분돼가지고 10%가 넘어가면서 이제 여론조사 발표들을 보면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안철수 전 대표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네. 문재인, 반기문 다음에 3위로. 네. 야권에서는 2위인 거죠. 요거 보고 흥분하셨죠? 저는 사실 흥분하지 않았어요. 우리 총수님은 흥분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데. 거짓말. 시기가 좀 빠른 정도. 저는 뭐 그래도. 당연한, 올게 왔구나? 예, 좀 빠르다. 그게 좀 당황스러운 정도. 그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비결이랄 건 없고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전에는 우리 국민 대중들이 정치에 동원당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가 워낙 발달하고, 또 뭐 사회적 불평도 너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 사회도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저는 뭐 정치인이 국민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고 월급 받는 모습 종업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분출될 출구가 필요하다. 본인이 출구였다? 출구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출구인 줄 알아봐 준 겁니까? 조금. 아직까지 조금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뭐 국가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월급 주고 쓰고 있는 우리 그 모습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뜻을 잘 받들어주고, 내 대신에 열심히 일해주고, 어려운 일 먼저 좀 나서주고 하면 이쁘죠.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사실은 그 회의 명칭이 최초에 제안된 게 정치 지도자 회의였거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두드러기가 탁 돋더라고요. 지도자들이 아니죠, 사실은. 국민은 지도당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셨나요? 그 이름을 안 쓰고 어제 그래서 결국은 정치회의 이렇게 바꿨죠. 정치회의? 지도자를 빼고. 본인의 주장으로요? 네, 제가 그 실무협의 할 때 이건 안 된다. 명칭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다. 제가 그렇게 지적했죠. 눈치가 참 빠르세요. 네, 원래 눈치밥으로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실 텐데 10% 올라가긴 했는데
그 지지자들이 이제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온 건 아니고. 네. 네. 실제로 보면 야권 내에 예를 들어 다른 잠재 후보들의 지지를 끌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확장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한 번 듣기도 해요. 일단 강성 야권 지지자들은 좋아하는데. 원래 저는 정치가 그런 거라고 보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건 지지자를 조직하는 게 정치다라고 얘기하신 일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100%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51%를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상대 진영의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소위 중도 이동, 확장 전략을 많이 얘기하죠. 네.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 이해관계에 민감한 정치적 입장 말고 자기 이익에 민감한 부류인데 이런 쪽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냐를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의 포지션이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포지션을 자꾸 이동하잖아요. 중간쯤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러면 의심을 받죠. 그리고 저는 지지를 확장하는 게 실력을 보여줘서 신뢰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지 입장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중간쯤 가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특히 보수 언론들이 만든 소위 기득권자들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 빠지죠. 유의해서 볼 거는 이 보수 주류 언론들이 결코 보수 집단들한테는 중도 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조직을 챙기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야권 지지자들이 일로 옮겨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시장님한테 넘어왔다는 정황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증거는 있지요. 몇 명이요? 최소 수십만 원 될 텐데 실제 예를 한번 들면 성남의 분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강남병인데 네. 제가 매우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고 네. 원칙적이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네, 전투적이고 이런데 성남에서는 분당 지역의 저에 대한 지지도가 이 본시가지 쪽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예비역 장성들이 저한테 제안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비역 장성들이요? 네, 그분들이 얘기가 지금 자존심이 상한다. 이 뭐 군사 기밀이나 또 이런 뭐 한일 정보보호 협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것 없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보고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장성들 몇 명이요? 뭐 몇 명인지는 모르죠. 한 분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고 그 한 분이 전달해 준 사람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부패하고 그 나쁜 짓만 골라하던 소위 구악들이 보수라는 이름을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쪽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된다는 거는 진짜 이 사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규칙과 원칙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게 원래 보수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의 이름으로 사실은 이 구악들이 온갖 부정부패, 폐악은 이런 데 다 저지르는 자들이 보호받고 있는데 그걸 분리해 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구악들한테 지지받고 싶지는 않아요. 구악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작사를 내야 되는 거죠. 작사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사회의 좋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야말로 생각이 바른 이런 보수, 진짜 보수들은 오히려 이 사회가 그 책임에 행위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합리적 사회가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은 구악입니까? 거의 구악들이라고 봐야죠. 범죄 집단이잖아요. 범죄 집단. 그것도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네. 국가 공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구 남용하는 그야말로 분탕질하는 수준의 조직 범죄 집단이고요. 지금은 아예 법 위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좀 규칙 위반인데 우리가 좀 그래도 숨어서 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대놓고 하잖아, 그죠? 좀 전에 뭐 PPL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PPL, 네. 대통령이 PPL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집단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범죄 집단이라고 봅니다. 구악 그 자체죠. 그럼 대통령이 명예퇴진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무슨 명예퇴진입니까? 그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 바로 구치소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 수없이 국민을 학살했던 이승만, 네. 군사 쿠데타하고 인권 침해하고 했던 박정희, 뭐 친일분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수백 명 학살했던 전두환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배운 겁니다. 이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자기들이 처벌해 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간이 배밖에 나온 상황이 돼서 대놓고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제가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하면 이 소위 검찰 간부 중에 네. 이 뇌물을 처벌하는 사람인데 네. 자기 이름의 계좌로 수억 원을 송금받은 자가 있어요. 직접. 걸려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박스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계좌로. 그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벌해 줄 테니까. 그 양반이 처벌 아직 안 받고 받았습니다. 그 양반을 받았는데 그런 인식이 이미 황당한 상황이죠.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뭐 증거 없이 현금으로 그러려고도 하는데 보이는 데서 봤는데 그런 노력 계좌로 그런 노력. 근데 이번에 박근혜를 둘러싼 그 주변 사람들 행태가 딱 그렇죠. 저희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워낙 말이 많은 인간인데 말도 안 끊고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15분이 흘렀고요. 들으시다가 이재명 시장 참모에도 나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은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물어보기로 할고요. 2분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함께합니다. 섭외가 가장 쉬운 대선 전문 이재명 시장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려고 하는데 검찰의 발표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뭐 세부적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방향을 보면 청와대를 매우 많이 배려했다. 그렇죠. 결국은 기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 긴급 체포해서 뭐 증거 인멸이나 이제 입을 맞출 시간을 안 주는 게 기본인데 그 최순실 입국하니까 아이고 뭐 건강이 안 좋으신데 좀 쉬다 나오시라고. 31시간 동안. 최순실은 현금을 5억을 또 인출했대요. 뭘 했는지. 뭐 그런 거에다가 또는 최초의 청와대의 예를 들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청와대는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생긴 거죠. 이제 참고인은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협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그렇게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뭐 적당한 선에서 뭐 조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특히 뇌물죄가 빠진 부분. 그러게요. 그게 무슨 사면이니 무슨 사업과 관계돼서 만약에 이재명이 그랬으면 바로 뇌물죄로 갔겠죠. 무기징역 받죠. 무기징역 씨. 저도 보다가 이거 나 걸리면 무조건 무기징역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정 체화형이 10년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를 한두 개도 아니고 수없이 저질렀는데 뭐 특히 뇌물죄는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배려해 준 것 같은 느낌도 크게 배려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응하지 않는 걸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거? 그들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덮는 수순으로 조사받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안 덮어지니까. 하도 또 국민들 여론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도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사실 검찰 수사보다도 국민이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라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 이제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니까 거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냥 누구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특검도 끌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전을 노리는 거죠. 누구를 통한 반전을? 역사적으로 이들은 언제든지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국정 혼란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생긴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반전을 통해서 복귀하고 그걸 기회로 만들어서 또 새로 집권하고 있잖아요. 4.19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탈을 한다든가. 60항쟁 후에는 6.29 선언을 하고 노태우가 그 성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반기문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반기문. 1월달. 1월달.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쇼 보여주고 뭐 반기문을 통해서 이 수습책을 낸다든지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뭐 대통령 한 2년만 하고 그 사이에 개헌할 테고 그 사이에 내 조정자 역할만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개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제3지대 만들어가지고 뭐 그쪽에 대표 선수로 나서면서 과거에 이제 6.29 선언처럼 소위 6.29 코스프레
이런 거 한번 하면서 대반전을 노리는 거 아니냐. 요건 하나의 가설인데 이거 말고도 뭐 저들은 원래 이런 데 엄청 유능하거든요. 뭐 일생을 한 길 그 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도 있고. 경험이 오래된 분들이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도 경험 오래됐어요. 다 했죠. 박정희, 뭐 전두환, 6.29 다 현장에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마 확신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촛불 집회 가뿐하게 대치기 할 수 있다. 촛불 집회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이런. 겨울 지나면 뭐 줄어들 거고 사람들 지겨워할 거고 또 지겨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획가닥 그야말로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6.29를 잠깐 되짚어 보면 60한정이라고 엄청난 100만의 인파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드디어 이제 그런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후원 여기서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관에서 대통령 그렇죠. 뽑겠다고 간접 대통령 선거. 네, 말도 안 되는 체육관에서 3,000명 모아서 이 사람 대통령 하면 대통령 되는 득표율이 보통 97% 나오고 그랬죠. 네, 북한보다 더한. 그렇게 대통령을 뽑았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직선제를 요구하니까 100만 명이 몰려 나와서 한참 이게 어떻게 나라가 뒤집어지나 하다가 갑자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짠 나타났죠. 내가 이 국면을 돌파하는 직선제를 하겠다고. 6.29 그런 6.29 코스프레처럼 이 막힌 전국을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뚫을 수도 있다. 네. 자기들이 기획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성공했죠. 성공해서 결국은 그 기형적인 헌법 5년짜리 단임제 하면서 결국은 노태우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정권이 연장됐죠.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야권에는 후보가 김대중, 김영삼, 속칭 빠방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 중에 한 사람 한다 누구나 믿고 있었는데 그 여권에서는 노태우 이후에 주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 거절했다고 하는 3당 합당이라는 걸 뻥합니다. 그렇죠. 뭐 한쪽 쫙 모아가지고. 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렇죠. 이 3당 합당과 제3지대 3자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3자를 좋아하나요? 그런 기획과 구상들을 하기 십상이다. 제3지대 뭐 포함해서 뭐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드는 시도는 계속 있었죠.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제 친박과 비박 그런 게 나눠가지고 소위 비박으로 불리는 쪽은 일종의 그 면피를 위한 뭐 탄핵 주장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쪼개질 테고 쪼개져서 나오면 이제 뭐 친박 그러니까 몸통 일부 떼내고 다시 재기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쪽하고 모아서 소위 제3지대 뭐 이런 걸 만들든지 한 다음에 거기에 뭐 반기문 같은 사람이 다 올라타고서 전혀 새로운 세력인 것처럼. 또 다른 시나리오죠. 마치 광주 학살했던 민정당. 민정당이 자신들의 모양을 숨기기 위해서 김영삼 끌어들여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었죠. 김종필까지 끌어넣어서. 3당 합당과 제3지대는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기획은 이 사람들이 원래 해방 후에 이제 나라 팔아먹고 분단시키고 쿠데타하고 있던 세력이 사실은 같은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만 계속 바꿔오는 거죠. 포장만. 지금도 이제 다시 이제 얼굴 바꾸고 포장 바꿔서 성형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성형이요? 네. 귀가 번쩍하네. 그렇죠. 요새 유행이니까. 최순실 씨 특기인데.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렇게 바라보신다. 거기 경계심을 가져야죠. 6.29 코스프레 좋은 단어 나왔네요. 6.29 코스프레. 이 사람도 코스프레 되게 많이 해요. 제3자 코스프레. 새누리당이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몸통인데 뭐 탈당해라, 뭐 탄핵하자 이러는 거는 자기들이 마치 피해자나 제3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코스프레 진짜 좋아합니다. 속지 마라 이거죠. 6.29 코스프레. 시장님의 주장은 속지 말라는 건데.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계엄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집회 직전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니 야권의 제1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뉴스공장에서 뭐 안 되면 이재명 부르는 것처럼 그 사실 저한테도 계엄령 얘기해라.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저보고
이걸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고민 좀 했죠. 그런 카드를 쓸 수 없도록. 혹은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군요. 실제. 양면이 있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집회 많이 못 나오게. 예방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 자들은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알고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300명 죽었냐, 400명 죽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나 보다 그냥.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과 국민 대중은 다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지배 대상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중에 숫자 좀 주는 거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걸 쳐다보고 와 저렇게 주간에 막 울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그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런 완벽한 헛소리였죠.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대중들의 삶이든 목숨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한 사람이죠. 눈치만 안 보이면 총을 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하려면 이걸 미리 우리도 좀 가정에 넣어두고 미리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오히려 필요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거죠. 원래 제가 안 하셨어요. 원래 총대 맺는 짓 잘하잖아요. 네, 원래 그거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네, 아직 이 총을 집어야 되나 말아야 할 때. 오늘 무조건 나한테 달죠 총. 오늘 무조건 오고. 근데 총 다 집어지고 막 뛰어들고 그런 건 했는데 이거는 좀 10%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너무 심각한 얘기여서. 그런데 마침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비난 많이 받았죠, 그죠? 네. 저는 비난 받을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 고민 중에 이제 추미애 대표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고맙죠, 그러니까 한번 짚기는 짚어야 됩니다. 이런 짓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가능했었고, 실제로 했었죠. 옛날에 다 했죠. 구테타도 했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사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백 명을 죽였고. 그리고 나서 집권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처벌도 받지 않았어. 지금까지도 사실상. 저 뻔뻔하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프랑스가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만 몇천 명 정도를 다 처형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치 부역자들을 90세가 다들 넘었는데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추적해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있어야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요. 프랑스가 세계적 강국으로 살아남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쁜 짓을 크게 많이 할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이번 사태에 박근혜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렇게 화나는 이유도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왔다. 그냥 건국혁명 제대로 나라를 완성할 기회가 왔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에 대해서 좀 사회적 불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퇴로를 열어주자라는 논의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 전부터 명확하게 주장했는데 박근혜는 청와대를 나선 순간에 반드시 감옥을 보내야 된다. 죄를 지면 처벌받는구나. 온 국민이 다 평등하구나. 라는 생각을 국민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겨요. 근데 이 사회는 규칙 어기고 나쁜 짓 하고 남한테 피해 많이 끼친 자일수록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잖아요. 이번 기회에 국고 손실 엄청나게 한 이명박하고 이번에 그 조직범죄 주범 박근혜는 둘이 손잡고 감옥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고. 네. 네. 근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또 그 연민 같은 게 나와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배려하고 혹은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 스스로 퇴진한다면 예를 들어서 닉슨도 결국은 법적 처벌 받지 않는 조건으로 2년에 걸쳐서 실갱이를 하다가 본인이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런 것 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닉슨은 이제 도청을 한 거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가장 거짓말했다 이건데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을 전 국민을 상대로 수없이 매일 했어요. 매일까지는 과장이고요. 아니, 행동 자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조직 범죄라니까요. 보통 국민들은 저지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범죄를 한 거예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근데 그 수준이 너무 자범 수준이라. 그러니까 너무 저질스럽고. 부끄러워요. 너무 규모도 크고 너무 광범위하죠. 규모가 큰 것만 있으면 덜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네. 너무 작은 거.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일인데. 그중에 제일 제가 볼 때는 건 이겁니다. 자기가 단골로 다니던 미용사의 남편분을 아무런 관계 없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다든가. 하여튼 모르셨구나. 네네. 뉴스가 뉴스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면 뭐 정유라의 동창 아버지를 위해서 뭘 좀 밀어주고 조그마한 회사를 밀어준 다음에 그러게요. 샤넬백을 받는다든가. 아 이거는 제가요, 사실은 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는 변호사 습관에 남아서 그 사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 사태는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어제 8개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읽다가 말아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분석할 가치가 없더라고. 그냥 존재 자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도 아니라 진짜 조직범죄, 주범들이고 이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냥 나쁜 사람, 있을 수 없는 국가적 그냥 그 범죄자 집단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말기로 했습니다. 뭐 파면 끝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아유, 저는 머리 아파서 더 진짜 안 하기로 했다니까. 우리 형수님 물어보는 거 제가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게 실제 잘 몰라. 시장님은 자기 이름만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뉴스를 놓치는 거예요.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거는 검찰이 할 일이고 특검이 할 일이죠. 아니 검찰도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신한 다음에 그걸 집회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아, 그래서요. 네. 제가 이건 하나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 한번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거든요. 세월호 7시간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 어떠냐. 제가 이제 했더니 한 1, 2주 됐죠. 지금 왜 고발 안 하냐 말만 해놓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해서 제가 실제 고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 수사를 계기라도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야 되고 아니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뭘 잘했다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고발하고 그럽니까? 자기가 머리 딱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안 했다는 말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20곡이 하는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거기에 이제 20곡이를 제가 이제 끝장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에 있었다. 아, 관저에 있으면 그 집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집. 네. 숙직실에 있었다는 얘기죠. 숙직실이 아니지. 집. 그 안에 집이잖아, 집. 아니, 그거는 이제 보통 공무원의 기준을 보자면 꼭 큰 숙직실일 뿐. 아,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 숙직실은 근무하는 공간인데 여기는 청와대 안에 있는 집이에요, 집. 관에서 제공한 주거 공간이죠.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은 다른 자기가 거예요. 맞다고 저렇게 빡빡 우기시고. 원래 그런 거 웃겨요, 제가. 어쨌든 집인데. 집에서 아니 처음에는 늦을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뭐 화장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아니 왜 5시까지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집에 있었어도 TV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TV를 생방송 다 보고 있기 때문에. TV를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TV를 안 봤다는 얘기고. 그 보고 내용도 청와대에서 뭐 몇십 분을 했다는데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내용이 알잖아요. 배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못 나고 있다는 사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발견하기 어렵다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걸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첫 보고 정도 받았나 봐요. 첫 보고. 네.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받. 저는 첫 보고도 안 받았을 걸 봅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그럼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추측이지만 그 사람들이 굳이 뭐 청와대에 안 있었다고 우기는 걸로 보면 저는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하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 가서 저는 아무리 대통령이 무서워도요. 야, 이 수백 명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저에 있으면 가서라도 얘기하지요. 쉽죠. 가서 얘기해야지. 네. 안 하면 저는 만약에 관저에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가서 대면 보고 안 하고 서면 보고 하란다고 서면 보고만 하고 있었다면 그 자들도 직무유기범들입니다. 메일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들도 직무유기의 주범들이에요. 보고 안 한 거잖아요. 네. 아,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쫓아가서 얼굴 보여주고 흔들었어야죠. 깨우든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 공무원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로 그 관저에서 있는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대면으로 이거 진짜 건드립니다. 이거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지요. 근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요 가능성은 괜찮아. 가능성이 얘기했는데 뭐. 가능성. 살짝 순간적으로 발을 빼시네. 그렇죠. 아니, 고발할 테니까. 근데 저 고발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아, 고발은 저도 뭐 전문가인데 고발 많이 당하셨죠. 질문 몇 가지 골라볼게요. 유재성 씨가 이재명 시장님 고정 출연 바랍니다. 고정 출연하면 출연료 줍니까? 출연료 주는데 저희가 이제
리포트 하실래요? 저는 지금 전국, 교통 상황 하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저는 촛불 집회 가야 됩니다, 전국에. 아니, 교통 리포트. 저 가끔. 가는 길에? 네, 가는 길에. 대구 갔더니? 네, 교통 상황 어떻게 하고. 자, 요것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이 특히 온라인상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뭐 하지 말라고 많이 말리죠. 말리는데, 이 말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한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고, 저는 제가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쪽이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갈라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공격하지 마라. 특히 허위사실 고소나 인격적 모욕하면 안 된다.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죠. 차이를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가지 말라고 수없이 저는 가끔씩 트위터나 이런 거 쓰면 제가 쪽지도 보내고요. 대놓고 얘기도 합니다. 그거 도움 안 된다.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공작조라고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야권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탈당을 했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심지어 이명박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공개했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상상력이 좀 그러니까 좀 그럴듯하게 연결되도록 상당히 많이 먹혔어요. 탄핵을 주장하는 게 지가 즉시 사퇴하면 선거 준비할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 오래 걸린 탄핵하려고 그런다. 저쪽 부탁받아 한 짓이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건 무슨 논리적 연결로? 탄핵을 주장하는 게 새누리당이고 그건 시간 끌려는 것이고 결국 기각될 거 알면서 면죄부 주려고 하는 작전인데 그 뒤에 이명박이가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 주장을 따라하는 걸로 봐서 이명박계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유포돼가지고, 거기에 믿는 사람이 저한테 쪽지도 많이 오고요.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한 거죠. 그냥, 박근혜 가지고 요새 이제 주제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끝에 다 붙이는 거예요. 이명박도 함께 손잡고. 그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도 아니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는 분열 공작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료 수집해서 법적 조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는 전공이시잖아요. 전공이지. 허위사실 유포는 대의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사회악이에요. 그게 어느 쪽에 있는 척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야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그런 정도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공작조다. 분열을 야기하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구단주인 성남 축구팀이 2부로 추락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진짜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저는 진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거, 다른 프로그램 못지않게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독립성 부여했고 했는데. 본인이 구단주인 축구팀 하나 일부러 유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에 나오신다고. 제가 감독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거는 저는 다시 이제 내년에 2부에서 열심히 하고 또 조직 정비할 기회를 잡고 사실 저희가 시민구단을 인수한 다음에 원래는 2부로 가야 맞거든요. 2부에 가서 정비하고 이제 시민구단적 성격을 갖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랬는데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ICL 나가고 상위권 올라가고 근데 이게 결국 저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무너졌는데 성남 축구팀이 일부러 올라가기 전까지는 대권 후보 어림도 없다. 그 전에 큰일 났네.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현안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굉장히 시급하게 체결을 하고. 네, 막 서두르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서명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표명한 상태예요. 일본은 좀 천천히 하자는 입장인데 오히려. 네,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서 부채의식이 있다? 네, 그건 어떤 경우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할까 싶어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일본 군복 입고 말 타고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는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까? 지금 보도하니까, 거기사실 고소당하면 알 수 없고,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자기가 광복군이라고 누군가가, 본인 광복군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내가 그런 광복군을 하자고, 나 일본군 장교 출신인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어떤 친밀감 혹은 연대감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는데 계속 의식이 예를 들면 한국만큼 또는 뭐 상당 정도 일본에 대한 기속 의식도 있을 수 있죠, 심리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대한민국 안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일본이 북한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적대국적인 성격, 적성이라고 하는 게 북한 못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그로부터 5년 전까지 이 한반도를 침공해서 지배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여전히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그 일제강점 침략의 역사를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위안부 합의를 막 강제로 밀어붙이는 자들이죠. 그런데 적성 국가한테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일본에 우리가 얻을 정보는 없거든요. 미국으로부터 다 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건데 이걸 왜 이리 서두르냐.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드 정보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물론이죠.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제 퇴임하기 전에 사드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드 배치도 빨리 서두르고 하는 미국의 입장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드는 내년에 배치되잖아요. 되더라도.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막 탄핵이니 사퇴해라 이런 판에 마구 서둘러서 설명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약속을 해서 본인의 어떤 임기나 또는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고 흔들리니까 오히려 빨리 사인할 수 있을 때 사인하도록 누군가가 급하게 요청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손님인 줄 알았는데 도둑인 게 이제 발각이 난 겁니다. 막 훔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훔쳐가자. 그러니까 담장 밖으로 뭘 막 던져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도 주고 미국도 주고 막 어차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던져주려면 미리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던져주는 건 분명합니다. 일본도 뭐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군란 때문에 추진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한국 정부에서 마구 서둘러 밀어붙이고 지금 가서명하고 본서명도 곧 하겠다. 대통령의 일정상으로는 내일인가 서명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 다행인 것은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유심하게 봤는데 매우 중요한 국가 문제니까 다행히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돼 있더라고요. 협정을. 협정 연장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본인이 당선될 거니까? 뭐 누가 되든 박근혜가 아니면. 이럴 땐 또 한서서.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그래놓고 뭘. 적당히 해야 된다니까. 이미 적당히는 넘어가신 분이에요, 지금. 적당히 발표기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PPL 전문이라 저도.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훅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문자도 참 많이 옵니다. 시장님은 정동영 개다. 이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명박해라는 얘기는 해명하셨는데 정동영 개다. 저쪽으로 결국 삼지대 함께 갈 거다 이런 얘기. 정동영 때문에 뭐 정치 문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 2006년에 시장 선거 나오려고 왔다가 2007년 대선 때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전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고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정봉주 의원은 손학규 지지했잖아요. 뭐 그때는 현장에서 한번 다툰 일도 있는데 그때 딱 좋은 성격의 사람 두 사람이죠. 근데 그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정치적 길은 또 다른 거고 탈당 이미 하셨는데 거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지지했던 걸 따지면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님은 지금 문재인 대표님하고 가까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탄핵했던 분이잖아요. 과거의 정치적 이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정동영 의장의 대선을 도왔지만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 성남 출마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한명숙 총리 선거할 때 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세균 대표도 당 선거할 때는 경기동부 책임자였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다 걸려 있어요. 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본인에게 돈만 낸다면 아니, 정치적 선택을 언제나 해야죠, 정치인들은. 관계없이 나는 몰라. 그런 건 정치인이 아니죠. 당원으로, 그러니까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언제나 참여하고 자기 의사 표명하고
근데 그 중에 한때의 경력을 가지고 매도하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예정된 시간도 벌써 지나갔는데, 뭐, 곧 금방 또 부를 거니까요. 시켜오시니까. 네. 일단 오늘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반기문 지금 1, 2위가 이것도 뭐 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데 순위가 현재 기준으로 하자면 문재인 반기문 정도가 대선 후보의 1, 2위를 오랫동안 다투고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 2위로 지금 3위권 올라갔는데 2위로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진짜 시간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저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변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내년 봄 정도에 보통 내년 봄 정도에 생각했어요. 2등까지는 내년 봄이요? 아니 지금도 10%를 넘어버렸고 10%가 내년 봄 생각했는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를 확실하게 넘어서 문재인 대표님을 그 쉽게 넘지는 못할 테고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준비하신 분인데 인지도 90%가 넘고 저는 인지도 50% 안 된 사람이니까 한두 달 정도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한 달. 2등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한두 달. 2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거는요? 시대의 흐름이죠. 흐름. 무섭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역할을 대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지도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대리에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머슴을 부리는 주인, 국민들이 저를 곧 이뻐하게 될 거다. 좀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 듣지, 험한 일 앞에서 먼저 잘하려고 그러지. 자, 지금까지, 지지율 3위, 최근 여론조사 몇 군데에서 3위에 올라서서 매일 30여 차례 본인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조만간 다시 저희가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뉴스 공장 봤는지 곧 뉴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가주십시오. 네.